구독, 좋아요. 지금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약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십니까? 내란 청산에 대한 명분을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공무원들의 휴대폰마저 검사하려 듭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건지,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산화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 극우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나라 체제 위협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고 공산주의자 흉상 좀 치우겠다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본인들 누군가 조기 대선해서 하면은 대통령 되고 이권 생길 것 같으니까 탄핵 찬성하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 한치 앞에 이익밖에 못 보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고요. 이게 이미 공산화된 거예요. 동료 고발하고 휴대폰 제출해서 일괄 검사하고 여러분 이거 장난합니까? 아니, 동료 고발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제가 또 이제 그 탈북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서 그런답니다. 북한에서 이웃집에 누구누구가 이적 행위를 했다더라, 예? 반동 분자더라, 그런 식으로 고자질을 하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 이 방식, 이재명 정부가 뭐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잡아서 TF니 뭐니 특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료 고발하게 하고 휴대폰을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인민재판인 거고요. 이게 상호 감시국가, 감시사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감시사회 우리가 또 언제 경험해봤죠? 문재인 때, 문재인 우한폐렴 당시에 예. 그때 감시사회 이미 우리 경험해봤습니다. 신고하게 만들었었죠. 그때 신고하게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그때 체계 그때 만들어놨었어요. 어디 집에도 못 나가게 했고요. 네네, 못 나가게 하고 서로 감시해서 신고하게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겉으로는 내란 청산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핑계로 만들고 있지만 사상 검증 검열해서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좌파 빼고 다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내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한 사상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공무원 조직에 있어 봤지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공무원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특히 젊은 인재들 이미 행시치고 공무원 생활 1, 2년 하다가도 환멸 느껴서 떠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행시 붙어놓고 어렵게 붙어도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남아있을 분들이 있을까? 그냥 대충 어디 어긋나는 문제만 안 만들고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아가야지라는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유리한 구조를 문재인 때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근데 보나마나 뻔합니다. 민노총 산하 기관인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불이익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상 검증 검열인 거고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면은 문제 없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해 있는 좌파들은 이미 본인들한테 사상 검증 완료된 사람들인데 무슨 불이익이 가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겠죠. 네. 본인들과 생각이 달랐거나 또는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심된다 대해서 이러면서 그렇죠. 휴대폰 한번 까봐라. 보복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게 공산국가냐 공산국가식이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미 공산국가화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체제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자유주의 국가 법체제인지 사회주의 국가의 법체제인지 이미 87체제 헌법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는 해요. 사회주의 세력이 겉으로는 민주화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회주의화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온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계엄이라는 걸 한 것 자체를 지금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 사회주의자들이 87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왜 그때 계엄을 안 뺐냐? 그때 넣어놨었잖아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만들었던 법인데도 그런 계엄을 왜 헌법상에 유지를 시켜놨는지 언젠가 본인들이 입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또다시 명분 삼기 위해서 조각을 하나 빵 조각처럼 남겨둔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휴대폰 사용 금지하게 하는 뭐 법안 만들겠다 이런 게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출을 하라고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휴대폰부터 다 내보세요.
중국인들이랑 통화하는지 뭐 북한이랑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공작원처럼 북한 공작원이랑 접선해가지고 뭐 동향 보고한 사람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다시 대한민국님이 공무원들 당해도 싸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은 공무원이지만은 다음에는 어떤 직군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휴대폰 거들려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사 방법이 인터뷰 서면 조사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도 활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도 자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에 비협조 시에는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발적 제출이에요. 강압적.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직군에서 하다못해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저도 지금 국회 출입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제는 나중에 가면은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휴대폰 다 까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제출이라 그래놓고 제출 안 하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 제출이 아니라 강압적이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제출이 아니죠. 이거는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출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좌파들은 항상 별칭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민노총 특혜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이재명 옹호법 같은 것을 뭐 국정안전법이라고 그때 만든다거나 이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개인 휴대폰을 다 까발리려 해요? 이게 혁신인가요? 이게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분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공산 세력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산 세력한테 우리가 지금 국정 운영 권한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제도적 폭력을 문재인 때부터 제도적 폭력 자행한 거 모르셨습니까? 검찰 해체하고 공수처 만드는 그 과정에서 못 보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많은 핍박들을 봤을 때도 감히 본인들이 문재인의 후계자로 임명한 조국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을 얼마나 잔인하고 흉폭하게 했는지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런 연장선에 계속 있는 거고요. 일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겉으로 명분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계엄이나 내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사상 검증 검열인 거고 공무원들 길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겁줘서 사실 공안화하는 거예요. 네, 공안화하고 검찰 길들이듯이 네. 똑같습니다. 네, 공안화하고 길들이는 거거든요. 우한폐렴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건소 단위의 직원들이 노인분들에게 갑질하는 사례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간에 가서 줄을 섰는데 빨리 퇴근하려고 갑질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해달라고 말하니까 경찰을 부르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경찰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런 식의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계속 언제든지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 아무나 찍어가지고 갑자기 경찰이 통보하면서 핸드폰 내놔라. 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든 말든 선택해라. 그게 협박이지. 그게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커지고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무원 노조는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맞아요. 네, 저도 공무원 노조가 오히려 이럴 때 단체로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폰까지 침해하려 하느냐 까발리려고 하느냐 라면서 공무원 노조가 가장 먼저 반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 노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검사 안 받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하면서 공무원 노조분들 같은데 여기 뭐 옷 입고 국회 앞에서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일 안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세상 좋게 사시네. 네.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하시고 네. 그냥 국회 앞에 왔다 갔다 그 이상한 거. 공무원 정치 기본권이 무슨 소리입니까? 정치하고 싶으면 공직에서 나오세요. 물러나야죠. 예.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당 가입해서 정치하고 싶으면 교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직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에 있으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권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나라가 너무 많이 황폐화됐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조직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이 뭐 몇 개가 날라갔다 들었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때부터 이미 군 해체에 대한 어젠다는 이들이 수행을 해왔고요. 기무사 그때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군 기무사 해체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면서 방첩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때 당시 국정원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박지원. 여러분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이면은 괜찮을까요? 아니 우리 얼마 국가 전에 안보 사항이 유출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뭐 김정은 만나러 갔다가 인사도 못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박지원의 국정원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의원인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박선원이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서 노상원의 이름을 로상원이라고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고요. 말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색한 지점들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군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항명을 했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승진시켜주고 있고 군인은 사실 상명하복 조직이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 상황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군 기강입니다. 네, 그게 군 기강이라고 하는 건데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면서 해이하게 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당근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승진시켜주고 혜택을 주고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모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적죄로까지도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오물풍선이란 단어도 저는 이들이 만든 별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테러고 침범이죠. 영해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군인들이? 그때 계획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내란 세력이겠죠. 지금 이렇게 군조직도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와 정무적인 관계에 있어서 승진한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면 승진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때 타이밍에 승진을 하시는 분들이 한 거고 예. 그냥 그랬을 뿐인데 그 사람들을 다 색출했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성들을 예. 그런 식으로 색출을 해버린 거거든요. 아니 군인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면은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승진을 아예 못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능했던 군인들을 지금 왜 다 색출을 하고 군인들을 있고. 지금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갈수록 지금 군 병력도 모자라서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투력 약화된다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 상황인데 그걸 원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친중 좌파 공산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다방면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지엽적으로 그냥 계엄 잘못된 거 아니야? 계엄 잘못됐으니까 전부 다 내란 세력 아니야? 이렇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체제는 이미 흔들리다 못해서 이제 기울어져서 넘어지기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싸우고는 있지만 우리 당 내부에도 좌파 세력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슬픈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장동 얘기까지 좀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자꾸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뭐 TF 띄우고 뭐 내란 청산 명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너무 커져서 이 여파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약간 시선 돌리기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녹취록 하나를 들려드릴 겁니다. 대장동 녹취록인데 민주당 당원이었던 백광현 씨가 이 백브리핑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국회에서 최근에 기자회견하면서 녹취록을 틀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면서 코멘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들으신 바와 같이 감옥에 있는 남욱은 애초에 부당거래가 있었다면 그 부당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유동규가 아닌 김만배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욱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을 민주당이 받아 춤추는 이재명을 엮기 위해 유동규와 거래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은 허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대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외압으로 항소를 막은 것이라면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자의 방식으로 범죄자들 입에 돈벼락을 쏟아준 역사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자, 이 백광현 씨가 코멘트를 정확하게 한 게 있는데 만약에 법무부
정성호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네. 외압이 실존했다면은 이거는 유래를 찾아보기에는 독재 정권이다, 독재 국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법의 영역에 들어온 거니까 침해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장동 사태가 지금 뭐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면이라는 거 할 필요 없고 지금 이미 독재국가 맞아요. 이미 민주당이 입법 독재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입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다는 듯이 발언을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뭐 깡패처럼 지금 말투들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용어들 같은 거 뭐 쓰면서 가만 안 둘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가만 안 둘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우습게 보이냐? 네, 그리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상적인 발언처럼 들리시나요? 검사들을 분쇄하겠다라고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맨날 그때 해바라기 꽂고 다녔던 전현희 의원은 검사들을 보고 집단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미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독재로 우리가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당 독재예요. 1인 독재로 프레임 뚫려가면 안 돼요. 1인이라고 하면은 이재명만 제거하면 이 세력이 없어지는 줄 착각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숙주만 바꿔왔지 계속해서 일당 독재를 해왔어요. 공수처 만든 게 그 일당 독재의 결과인 거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잠시 우리가 윤석열 정부로 인공호흡 잠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떼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체제가 이미 사실상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자유시장경제 원칙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 여당,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사법부 소속의 공직자들을 향해서 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지 분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이 나라가 여전히 정상국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미 치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와중에 온갖 법안 예산 같은 것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뒤에 가서 또 짚을 텐데요.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이들이 적대시하고 계속해서 악마화했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때문이 아니에요.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노무현 때부터 했습니다. 노무현 뇌물수사 할 때부터 검사 악마화 조직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노무현 사망 때 이명박 검찰이 사망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었죠. 네, 그때부터 검찰 악마화를 해서 이 검찰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정기관의 힘을 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때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내고 본인들이 정권을 찬탈하자마자 했었던 것이 검찰 해체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쓰는 세력들의 절대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 해체했던 거고 그렇게 하면서 검찰의 핵심적인 권한을 지금 다 빼앗아 놓고 민주당의 김용민 같은 의원들 지금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 말고 저도 지금 뭐 제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현실에 항상 무력감을 좀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들 휴대폰 다 뺏어가서 협박하고 사상검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국회의원이 검사를 분쇄하겠다, 일벌 100개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무장관 보좌관은 어제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설령 수사를 지휘했다 쳐도 뭐가 문제냐 이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좌관분들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보좌관도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 딸 결혼식 몰랐는데 유튜브 방송 보고 알았다 이런 말도 최민희 보좌관이 직접 그 글을 올렸던 걸로 아는데 지금 보시면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대상으로 일벌 100개 분쇄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상 국가가 아니죠. 이미 일당 독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지난 총선을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지길 원했던 세력들이 참 문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길 원했던 세력이 내년 지선도 지길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 세력들에 대한 정리가 이물질에 대한 정리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싸우려면 칼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칼을 그럼 제대로 칼을 들 수 있습니까? 든다 쳐도 쉽게 놓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손이 아파서 제대로 싸울 힘을 낼 수가 예. 없죠. 그러면은 그 이물질부터 털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열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모르겠어요. 언론에 유독 한동훈이라는 이름이나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갑자기 그 네. 고문이라는 분이 정의화 전 그 고문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 이름만 나왔는데 저는 당에서도 지금 당 대표의 이름을 인용한 기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주요한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이런 분들의 이름을 인용한 기사들이 더 많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공보도 좀 공보 전략도 좀 점검을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정말 무도합니다. 여러분 뭐 신사적으로 싸운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이 아니고 진작 그랬어야 돼요. 네, 진작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욕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우리 당에서 정지 안 했었으면 좋겠어. 그럼 더 이상 뭘 할 수 있죠? 거부권 쓴다고 비하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최후의 체제 방어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아 그때 당시에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부권 안 썼으면은 악법들 수많은 악법들이라 비판받는 법안들 다 통과됐으면 이미 그나마 지금 미뤘죠. 그 법안 다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미뤘던 건데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세력들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신사적으로 싸운다. 신사적으로 싸운다는 거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한나라당 정권 시절 신사도 때 아니잖아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었고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사적으로 엘리트처럼 싸울 수가 있었죠.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몇 개입니까? 신사적으로 싸워요? 개처럼 물어뜯어도 모자랄 판에? 신사도 아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거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우리도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거티브 관련 정보들을 좀 미리 입수를 해놓고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고 보세요. 지금 이 사람 김병기가 어떤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있고 우리 당을 대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 보십시오. 검사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 말하는 거 영상 한번 보시면 정말 깡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 피도 측에서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 했냐면요.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라 하나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기자들 앞에서. 아니 어느 국회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검사들을 향해서 호구로 안하라는 발언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가 무슨 옆집 지나가는 개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께서도 발언하신 내용 중에 기사화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많이 기사화가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간을 오늘 다음 코너가 있다 그래가지고 4시까지 딱 하고 끊겠다 그 전에 끊겠다 얘기를 해서 네. 좀 서둘렀는데요.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아마 지방선거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본인들이 여론조성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들이 맞아요.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잠깐 황교안 설명해 대표. 드리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황교안 대표 체포 과정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됐던 게 뭐였냐면은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던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굉장히 무례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황교안 대표가 법을 되게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법무장관도 했었고 총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특검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나를 여기서 수갑을 채울 거냐? 그렇게 끌고 갈 거냐? 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무슨 그럴 수도 있냐. 내가 도주 우려가 있냐. 뭐가 있냐. 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도 특검팀은 일국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이러시면 되느냐? 라는 발언을 했어요. 황교안 전 총리한테. 와, 진짜 저는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체포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게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했다 해가지고 까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PC예요. 그게 PC입니다, 여러분. 장도혁 대표가 못할 말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발언 검열하는 당내 세력이든 자칭 보수든 그 사람들이 PC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카멜레온 리버럴 세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안검사 하셨던 분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검사 하시면서 그 좌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을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들 모두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에서 좌파 출신들한테는 꽃가마 태워가지고 모시고 특혜주면서 공안검사했던 분을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리 하시면서도 추진하셨던 핵심 어젠다 좌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던 이유 중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진당 해산. 황교안 대표께서 하셨던 일이 통진당 해산에 기여를 하셨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핵심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좌파들에 의해서 하지 못했던 게 역사 교육 정상화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고 황교안 총리가 그때 함께 정말 노력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게 아마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동했던 트리거 중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조롱거리 삼듯이 우리가 소비하고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의아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어떤 활동을 하든 윤석열 정부와 직접적 관련도 없고 지금 우리 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해요. 집 문을 뜯으면서까지 모욕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임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무례한 행동을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부정선거 어젠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또는 공안검사로서 그리고 통진당 해산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켜내왔던 여정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여정에 있어서 이들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국무위원이지도 않았고 지금 그러면서 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했지만 또 취소됐잖아요. 근데 그걸 또다시 이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한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영장 신청을 하고 또 한다는 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정치 공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대표 한 사람, 황교안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떻게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 표결안 올라갔어요.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그러면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황교안 대표, 그 다음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왜 모릅니까? 황교안 싫어. 아니 황교안 대표에 대한 호불호 당연히 이해하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호불호 다 이해합니다. 근데 다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다 보면은 도미노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바로 도미노입니다. 근데 저는 내란 특검이 유독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행동하는 거는 분명히 그들이 찔리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도 아니었고 우리 당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분이 내고 있는 메시지가 거슬린다거나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행보가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불편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어른이 있다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존경할 수 있는 공직자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폭력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들이 감옥에 가두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겁주는 겁니다. 맞아요. 공산당이 겁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는 거거든요. 본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고 그리고
언제쯤 되어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을 알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라가 뭐 거의 다 망한 게 아니냐 아니면 또 지금 거의 독재 공산국가가 돼버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이미 된 겁니다. 사실상 문을 어떻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문까지 뜯어가지고 그렇게 그건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북한 추종하고 김정은, 김일성 찬양하는 거는 괜찮고 선관위가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그게 괘씸죄가 됩니까? 채용비리 1,200여 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상에 어떤 공직기관이 채용비리가 1,200여 건이 나옵니까? 그럼 감사원도 그러면은 미친 집단인가요?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